초겨울 찬바람이 마루 밑을 스며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관절마디마다 납덩이를 단 듯 무거웠던 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좀 힘이 없다. 감기 몸살이 심해서 그런데 밥 좀 대신 차려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그럼 식사값은 줘야지. 나도 시간 내서 하는 건데. 그 순간 내 심장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섭섭함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내가 세월을 잘못 산 것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말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 한 장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래, 밥값이다. 그날 저녁 딸은 국 하나와 밥 한 공기를 차려주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 키워내느라 공장도 다니고 식당 설거지도 하고 새벽마다 시장에서 채소도 팔았습니다. 딸이 아프면 병원비가 없어 밤새 울기도 했고 학원비를 못 낼까봐 내 옷 한 벌을 사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10,000원 한 장과 맞바꿀 수 있는 일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 땅 문서, 적금 증서를 꺼내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며칠 뒤 나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오래 모아둔 예금 일부를 해지했고 작은 전셋집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산을 딸에게 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겨주지는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나는 법무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도 나의 재산을 함부로 쓸 수 없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번에 찾아왔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지난번 밥값 10,000원 고맙다. 딸은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물가 비싼 거 몰라? 10,000원도 적은 거야.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약해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 뒤로 나는 스스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죽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재산 일부는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몇 달 뒤 딸이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했어?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값은 냈으니 이제 계산은 내가 해야지.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딸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세상에 치이며 살았을 테니까요. 다만 부모의 마음을 아직 모를 뿐이겠지요. 나는 재산의 일부를 신탁으로 묶어 내가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부는 손주 교육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돌볼 것. 이야기의 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딸이 무릎 꿇고 울며 사과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날 딸이 작은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냥 생각나서 해봤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반찬을 받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 그날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0,000원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전 딸이 어렸을 적 유치원 운동회 이야기로 웃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끊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매듭을 묶는 것. 지금도 가끔 몸살 기운이 오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10,000원 한 장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만든 날.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노년의 삶이란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공짜지만 존중은 반드시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10,000원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게도 만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삶은 아직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밥을 짓는 소리,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 그리고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 한마디.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은 나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밤마다 길어졌고 열은 내렸다 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약해진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나는 그 반대였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은 갔어? 다녀왔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가 미안하다라든가 내가 괜히 서운했나 보다 같은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걸 세월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 그 말 너무했지?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 다들 바쁘잖니.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운함은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도 살아내느라 벅찰 테니까요. 나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평생 땀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적금은 해지하고 예금은 분산해 놓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의료보험도 점검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연금과 노인복지 서비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은 나는 괜찮다며 신청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지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의지하는 것과 권리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나는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도움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차를 마시고 웃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다 바쁘지 뭐. 기대 안 하니까 편해.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소액이지만 정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는 연금 중 일부를 떼어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 무렵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복지관 다닌다며? 응. 사람들 만나니까 좋더라. 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 힘들어. 그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위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아이 학원비도 부담되고 살림이 팍팍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밥값 10,000원을 요구했던 날 어쩌면 마음이 궁지에 몰려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괜찮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힘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특히 더.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정리했습니다. 바로 미련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 노후 내가 책임질 거다. 너는 내 인생 잘 살아라. 딸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될까봐 무섭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때 가서 배우면 되지. 몇 달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몸살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기침도 줄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직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딸과 손주를 불러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10,000원 내가 돌려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그건 수업료다. 무슨 수업료? 우리 둘 다 배운 값. 딸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모든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은 싸움이 아니라 거리라는 것을. 적당한 거리, 적당한 기대, 적당한 사랑. 그 균형을 찾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나는 더 이상 딸에게 밥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죽을 끓이고, 힘들면 쉬고, 외로우면 복지관에 갑니다. 그리고 가끔 딸이 반찬을 들고 오면 아무 말 없이 받아 냉장고에 넣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주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날의 10,000원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10,000원이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저는 제 노후를 다시 설계했고 제 마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도 통장에는 큰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단단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자 밥을 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이어집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처럼 나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다. 그 말은 어느새 내 하루를 여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매미 소리가 밀려 들어왔고 햇빛은 방바닥을 천천히 기어가듯 움직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름이 오기 전에 김치를 담가 딸네 집과 나눠 먹을 생각부터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달랐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김치만 담갔습니다. 적당한 양, 적당한 수고, 적당한 기쁨. 김치를 버무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해주려 했구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적정량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교가 일찍 끝났다고 했습니다. 딸은 회사에 있고 사위는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주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는 부엌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라면 먹고 싶어. 나는 웃으며 냄비를 올렸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손주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대.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냥 밥값 얘기한 거. 아이의 말은 솔직했습니다. 어른들처럼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라면을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한다.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괜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데리러 온 것이었지만 얼굴에는 다른 기색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그때 많이 예민했어. 돈 때문에 싸우고 사위랑도 계속 다투고 엄마한테 괜히 화풀이한 것 같아.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재산 정리했다는 얘기 듣고 그때 진짜 무서웠어. 엄마가 나를 끊어버리는 줄 알았어.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끄는 게 아니다. 정리한 거다. 뭐가 달라? 정리는 서로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끊는 건 아예 버리는 거지.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엄마 버린 적 없어. 나는 손을 내밀어 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안다. 그래도 말은 칼이 될 수 있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 딸은 처음 듣는 말이라는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늘 감사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부모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어 먼저 안부를 묻고 가끔은 반찬을 사들고 왔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을이 오자 나는 은행에 다시 들렀습니다. 신탁으로 묶어둔 재산 일부를 점검하고 혹시 모를 요양 대비 자금도 다시 계산했습니다. 직원은 물었습니다. 자녀분께 전부 상속하실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상속은 하되 교육비와 의료비 목적만으로 제한해 주세요. 내가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방향이기를 바랐습니다. 돈은 쓰이면 사라지지만 가르침은 남습니다. 어느 겨울밤 딸과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까?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는 너처럼 되겠지. 엄마는 외롭지 않아?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은 있다. 근데 외로움이 꼭 나쁜 건 아니다. 나를 돌아보게 해주거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딸이 읽을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나 자신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그 문장이 내가 배운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라고 해서 늘 참고 늘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도 사람이고 부모도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그날의 10,000원은 저를 울렸지만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더 이상 서운함으로 밤을 새지 않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면 조용히 창을 닫고 따뜻한 이불을 덮으며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 살아왔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이 계속되는 한 배움도 계속되니까요. 눈이 녹고 또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부엌, 같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밤중에 다시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먼저 체온계를 꺼냈고 약을 챙겨 먹었고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픈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아프면 내가 얼마나 나를 돌보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지, 누구에게 서운한지, 무엇이 두려운지도 드러납니다. 나는 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상태가 조금 나아진 뒤 가볍게 안부만 전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다. 그 한마디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부터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식사 같이 할게.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의무로 하지 마라. 하고 싶을 때 해.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딸은 정말 한 달에 한 번쯤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반찬을 해오고 어떤 날은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계산서를 먼저 잡지 않았습니다. 딸이 계산하면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돈보다 더 큰 보상은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위도 함께 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죄송했습니다. 나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날 아내가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제가 돈 문제로 예민하게 굴어서 어머니께 괜히 상처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 오래 묵은 매듭 하나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모든 일이 꼭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 사람은 상황에 쫓기면 가장 약한 고리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는 것.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다.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 사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재산이란 무엇일까? 통장에 찍힌 숫자일까? 집 문서일까? 땅일까? 아니면 관계일까? 그날의 10,000원 사건 이후 나는 재산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 돈을 무조건 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균형. 그것이 내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나는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딸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잃지도 않는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손주가 어느 날 묻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할머니 맛있는 거 사줄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많이 벌지 말고 사람 많이 사랑해라. 손주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럼 가난해지잖아. 아니다.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 제일 부자다. 그 말을 하며 나는 스스로에게도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의 10,000원은 딸이 나를 평가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피로와 오해가 툭 튀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분노로 맞섰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정리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기대 대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나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손주 또래 아이들이겠지요. 나는 생각합니다. 내 삶은 실패가 아니었다.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서러웠고 눈물도 많았지만 그래도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쓸쓸한 계절이 아니라 정리의 계절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고 지킬 것은 지키는 시간. 그날의 10,000원은 제게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저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가족을 잃지 않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오늘도 나는 밥을 짓습니다. 쌀이 끓으며 내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진짜가 되었습니다.